어머님이랑은 따로 뭐 안 하지? 전화는 했어? 했지. 그냥 형식적으로. 뭐 어버이날은 그런 거면 됐지. 꽃은 안 드리는 거 맞지?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진짜 그거 돈 아까워. 요즘에 꽃이 얼마인지 알아? 당연히 안 하지. 엄마도 그거 신경 안 써. 괜히 했다가 더 부담될 수도 있잖아. 연주한테 대충 듣기로는 밥 같이 먹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몰라. 알아서 하겠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67살 박영자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저처럼 아들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행히 지금은 많이 편안해졌어요. 오늘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버이날이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안 챙기자고 해도 마음은 늘 그날을 향해 가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번 어버이날엔 별일 없지? 그냥 다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해서. 엄마, 어버이날은 좀 요즘 다 안 챙기는 추세잖아요. 굳이 뭘 또 모여요? 아니, 뭐 대단한 걸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끼 같이 먹자고 하는 건데. 어머님, 사실 저희는 그런 날 부담스러워요. 위아래 다 챙기려면 저희도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 말이 참 단단히 박히더라고요. 위아래 다 챙긴다. 나도 그 위에 포함된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둘은 누군가에게 챙김받는 입장이라는 게 참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럼 그냥 전화 한 통이라도 하자. 그런 것도 부담돼? 그건 하죠. 전화는 할 수 있죠. 근데 뭐 굳이 밥까지. 카네이션 같은 것도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해요. 요즘 꽃도 너무 비싸서 하루 이틀 지나면 시들잖아요. 그런 걸 뭐하러 사요? 그런 거 낭비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날 되는 사람들 모여서 밥이나 한 끼 먹자는 거지. 별다른 걸 하자는 게 아니잖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다고 서운해하지 마시라고요. 요즘 사람들 다 그러니까요. 저희 마음 다 아시죠, 어머니? 그러면서 며느리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가벼워 보여서 더 서운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생색낼까봐 카네이션 안 사도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마치 내가 뭘 바라는 사람 같잖아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괜히 안절부절 못한 손을 식탁 위에서 꼼지락거리기만 했어요. 뭐 각자 사정이 있으니 그렇지.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남편은 늘 그렇듯 그러려니 하며 아들 내외를 이해하려 했어요. 섭섭함도 속에 감추고 서운함도 안에서만 씹어 삼키는 사람이죠. 근데요, 어버이날에 부모 얼굴 한 번 떠올리지 않는 자식, 그건 너무 차가운 거 아니에요.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인지 전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싫은 건지 아들 말에 맞장구만 치다가 끝났습니다. 요즘 사람들, 나는 이제 옛날 사람이 된 걸까요? 눈에 띄지 않게 적당히 안부 묻고 적당히 거리 두는 게 새로운 문화라면 난 참 마음 살기 힘든 세상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다음 날에도 톡 하나 보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엔 어린이날이라 남편이랑 시댁 먼저 들렀다가 친정에 갈 거예요. 따로 식사는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응, 알았어. 애들이 크면 더 바쁘지. 답장은 그렇게 보냈지만 마음은 거기서 멈췄어요. 죄송하다면서 왜 그 말이 그렇게 가볍게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면 됐다. 그렇게 넘기면 될 일을 왜 자꾸 곱씹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남편과 조용히 앉아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아래 꽃가게에 손님이 줄을 섰더라고요. 다들 작은 바구니 하나쯤은 들고 가는데 우리 집은 정적뿐이었어요. 뭐 그렇게 생각이 많아? 그냥 괜히 생각이 많아졌어. 자식들 키우는 게 뭐였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연주도 잘하잖아. 꼭 모두한테 바랄 필요는 없지.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딸 연주는 항상 잘했어요. 어버이날은 물론이고 무슨 날이든 먼저 연락하는 아이였죠. 근데요, 그게 더 슬프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한쪽이 너무 잘하니까 다른 쪽에 무관심이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 어버이날 예고는 끝났어요. 기대도, 상처도, 그리고 침묵도 모두 한꺼번에 묻은 채로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그냥 지나가자.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오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배달 기사님이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기사님이 건네준 종이봉투에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라는 작은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연주였어요. 여보, 연주가 또 이런 걸 보냈네. 그래. 아이고, 예쁘게도 골랐네. 꽃은 붉은 카네이션이랑 노란 거, 분홍색 작은 꽃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크지도 않지만 어쩐지 풍성해 보이더라고요. 그 바구니를 들고 식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집안 분위기까지 따뜻해졌어요. 어제 아들 내외한테 들은 말들이 묻히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단순한 것도 사람 마음을 달래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오전 10시쯤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 꽃 받았어요? 응, 받았어. 너무 예쁘더라. 너는 어떻게 이런 걸 매번 잊지 않고 챙기니? 엄마가 늘 챙겨줬으니까요. 어버이날 며칠 남긴 했는데 그때 되면 바빠져서 배송 안 될까봐 기분 좋아지시라고 미리 보냈어요. 아빠는요? 잘 계시죠? 그럼 아빠도 꽃 보더니 한참을 웃더라. 엄마, 오늘 하루는 그냥 쉬세요. 밥하지 마시고 도시락이라도 시켜 드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쯤에 영상통화해요. 박서방도 인사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 편한 시간에 같이 식사해요. 점심이나 저녁이나 골라서.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꽉 차오르더라고요.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아들에게 받은 상처가 딸의 전화 한 통에 이렇게 스르르 풀리다니 나도 참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점심은 정말 시켜 먹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도시락 하나 주문했죠. 닭갈비 정식에 미역국이 딸려있는 메뉴였어요. 평소 같으면 안 시켰을 가격인데 오늘만큼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렇게 시켜 먹으니까 당신 음식 안 해도 돼서 편하겠네. 가끔은 이렇게 시켜 먹자고. 그래도 오늘은 괜찮은 날이야. 연주가 꽃 보내고 전화까지 줬잖아.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다르다. 근데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네?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응, 연주는 늘 한결같아. 자식은 많아도 그런 애는 드물어. 남편 말에 마음이 또 찌릿했어요. 아들이 생각났거든요. 연주처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마음을 보여줬으면 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엔 영상통화도 했어요. 사위 얼굴도 보고 손주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제잘거리는데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꽃 받았어요? 제가 같이 골랐어요. 그래? 우리 공주가 이쁜 꽃 골라줬구나. 어쩐지 더 예쁘더라.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어요. 손주가 웃고 딸이 전화하고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바람이 좀 불었어요. 남편이 창문을 닫으면서 말했어요. 이런 날은 괜히 마음이 더 시려워져. 근데 오늘은 좀 괜찮지? 응, 오늘은 좋은 날이야. 정말로. 그날 밤 꽃바구니를 침대 머리맡에 옮겨놨어요. 향도 좋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 꽃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조그마한 바구니 하나가 이렇게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딸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사람이 마음을 쓰면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돈의 크기가 아니고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딸은 이렇게 다정한데 아들은 왜 이리도 무심할까? 어쩜 아들이랑 딸이 이렇게 다를 수 있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지만 신기하네. 그 생각을 떨치려 했지만 마음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도 멀리하고 싶었어요. 그냥 지금 이 기분을 오래 붙잡고 있고 싶었어요. 그날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어요. 카네이션 하나, 전화 한 통, 영상통화 한 번.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며칠이 지나 어린이날이 다가왔어요. 연휴 전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신자 이름은 지훈이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건 며느리였죠. 어머님, 갑자기 지석이가 할머니한테 전화 걸어달라고 해서요. 그래, 지석이가 전화 걸어달라고 했어? 잠시 뒤에 손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나 선물 사줘. 어린이날이잖아. 아이고, 그래야지. 우리 강아지 무슨 선물 받고 싶어? 블럭 큰 거. 이름은 잘 몰라.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흘러나왔어요.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석이한테 뭐라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거 말하래. 그거 사진 보내드린대. 다시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애가 꼭 갖고 싶어 해서요.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근데 가격이 좀 나가요. 그래, 보내줘. 뭔지 봐야지. 잠시 후 메시지로 사진이 도착했어요. 직사각형 상자 안에 커다란 블럭 완구가 들어있었는데 이름도 어려운 외국 브랜드였어요. 눈을 의심했어요. 가격 옆에 3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로 30만 원이 넘는다고? 옆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같이 보더니 말했어요. 뭐 이런 게 30이야. 요즘 애들 장난감이 원래 이렇게 비싸나? 이거 그냥 블록인데 비싸도 너무 비싸다. 남편과 함께 동네 장난감 가게에 사진을 들고 갔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네, 이거 어른도 조립하는 거예요. 유치원생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애가 꼭 갖고 싶다고 하니 어쩔 수 없네요. 일시불로 결제해 주세요. 결국 카드로 결제했어요. 계산서를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장난감 하나에 30만 원 넘게 썼다는 사실이요. 그날 저녁 아들네 집에 들렀어요. 손주는 신나서 뛰어나왔어요. 와, 이거야, 이거야. 엄마, 진짜 이거야. 그래, 우리 지석이가 갖고 싶다 했지. 잘 놀아. 손주는 상자를 들고 방으로 뛰어갔고 며느리는 차를 내오며 웃었어요. 애가 이걸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덕분에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래, 받는 사람이 좋아하면 된 거지. 잘 갖고 놀아라. 지석아, 할머니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 엄마가 선물 받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했지? 너 그러면 다음에 안 사준다? 할머니, 고마워.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묘했어요. 부담스럽다는 어버이날 식사 한 끼는 거절하면서 30만 원짜리 선물은 아무렇지 않게 부탁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무언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30분쯤 있다가 남편이 이만 가자 하기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거실로 가려는 길에 방 안쪽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문은 열려 있었고 조용한 말소리가 스며 나왔어요. 3일 뒤면 어버이날이잖아. 그때 식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모시고 가. 난 우리 부모님이랑 밥 먹을게. 아니, 당신 부모님이 나 키워주신 것도 아닌데 왜 나까지 챙겨야 해? 꽃도 솔직히 돈 아까워. 됐어. 그냥 안 하자니까. 나도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그 말에 발걸음이 딱 멈췄어요. 거실 불빛이 보이는 곳에서 몇 발자국 남긴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꽃 한 송이가 돈 아깝다는 그 말이, 아들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참 쓰렸어요.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게 식탁 위에 놓인 플라스틱 컵 2개였어요. 카페 음료였죠. 거의 다 마신 상태로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거 한 잔에 얼마일까? 둘이서 마신 저 커피 값이면 꽃 2송이 샀겠다.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 남편은 말없이 운전만 했어요. 저도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애가 좋아하니 된 거지. 뭐. 응, 그래. 그걸로 됐지 뭐.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냥 하지 말자니까 부담스럽다며. 나만 나쁜 며느리 만들지 마. 나쁜 며느리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도 30만 원짜리 장난감을 요구하는 건 정말 모순 아닌가 싶었어요. 그날 제 마음은 또 한 번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아무도 몰랐어요. 며칠 뒤 다시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꽃바구니를 치우지도 않고 계속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딸에게 받은 그 꽃이 마치 마음의 버팀목 같았어요. 그날은 평일이라 조용히 집에 있으려 했어요. 특별한 기대도 없었고 그냥 식탁에 앉아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하는구나 싶었어요. 전화를 받자 아들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들렸어요. 엄마, 어버이날인데 전화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바쁘시진 않죠? 아니야. 그냥 조용히 집에 있었어. 이번엔 따로 안 가도 괜찮죠? 저녁에 애 데리고 장모님 댁에 가야 해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무덤덤했어요. 전에도 그랬듯 늘 어버이날은 따로 챙기지 말자는 말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 조금 더 거셌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챙겨요. 엄마, 진짜 다들 그렇게 해요. 그래, 알았어. 통화를 끝내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 목소리도 그 아이의 말투도 아무 감정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요. 이젠 진짜 무뎌질 때가 된 걸까요?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국을 데워 먹었어요. 식탁 위에는 국, 김치, 달걀말이 그게 다였어요. 연주는 오늘도 전화하겠지? 그럼 그 애는 그런 거 잘 챙기잖아. 정말 그랬어요. 연주는 오전 일찍 영상통화를 걸어왔고 손주도 함께 할머니 사랑해요 하며 외쳤어요. 짧지만 그걸로 마음이 다 풀렸어요. 지난번 딸의 말대로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먹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 써온 게 고마워서 부담 갖지 말고 사돈부터 챙기라고 말해줬더니 저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알아서 전화해주는 딸이 그렇게 고맙더랍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 구석은 여전히 아릿했어요. 왜냐고요? 우연히 듣게 된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아들과 영상통화를 하던 도중 끊지 않고 화면만 꺼놨는지 뒷말이 이어졌어요. 어머님이랑은 따로 뭐 안 하지? 전화는 했어? 했지, 그냥 형식적으로. 뭐 어버이날은 그런 거면 됐지. 꽃은 안 드리는 거 맞지?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진짜 그거 돈 아까워. 요즘에 꽃이 얼마인지 알아? 당연히 안 하지. 엄마도 그거 신경 안 써. 괜히 했다가 더 부담될 수도 있잖아. 연주한테 대충 듣기로는 밥같이 먹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몰라, 알아서 하겠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고 그냥 말이 안 나왔어요. 그동안 그래, 아이들 바쁜데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겼던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그저 자식이니까 이해하려고만 했던 시간이 헛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내려놓자. 그냥 다. 무슨 말이야? 기대도 챙김도 다 내려놓자. 우리도 더 이상 상처 안 받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다 알고 있다는 듯 했어요. 그도 똑같이 서운했을 테니까요. 이젠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자. 그게 마음 편하겠지. 그날 밤 꽃바구니를 거실에서 안방으로 옮겼어요. 시들어가던 꽃잎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지며 그래도 이건 마음에서 온 거였지 그렇게 되뇌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선 어버이날 선물 인기 순위 같은 걸 방송했어요. 스마트워치, 마사지기, 건강식품, 그리고 마지막엔 편의점 5,000원짜리 카네이션이 나오더라고요. 저거면 됐는데. 그 작은 꽃 하나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안 하자는 말까지 들어야 했던 기억이 또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이젠 내가 먼저 끊자. 이 감정의 악순환을.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을 테고 바라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을 테니까요. 전화 한 통, 영상통화 하나. 꽃 한 송이는 없었지만 마음 정리 하나는 했어요. 올해 어버이날도 그렇게 지나갔어요. 꽃도 식사도 외출도 없이 그냥 조용히 말 그대로 지나간 하루였죠. 오후 내내 집안에 있었어요. TV에서 어버이날 특집이 나온다며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 한 줄 한 줄이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효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래요. 부모님 손 꼭 잡고 식사 한 끼. 손을 꼭 잡기는커녕 전화 한 통이 전부였어요. 아니, 그것도 안 온 집도 있겠죠. 그래도 나은 편이라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허전함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후 5시쯤 딸 연주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아빠 안녕. 오늘도 꽃 앞에서 인증샷 찍었어요? 찍긴 뭘 찍니? 그냥 바라만 봤지. 에이, 꽃 좋아해놓고 그땐 봉우리가 많았는데 이제는 다 폈을 건데? 주영이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편지도 썼어요. 이따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근데 오늘 저녁 뭐 드실 거예요? 혹시 또 그냥 넘어가시는 거 아니죠? 응,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괜히 준비하는 것도 귀찮고. 그럼 오늘은 엄마 아빠 데이트하세요. 나가서 간단하게 뭐라도 사 먹고 오세요. 엄마 아빠가 배려해 주셔서 오늘 시댁 잠시 다녀오려고요. 통장에 용돈 얼마 안 되지만 넣어드렸으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영상통화는 짧았지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오늘 밖에 나가서 뭐라도 사올까? 좋아. 뭐 먹고 싶은데? 치킨은 느끼하고 그냥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하나 사서 맥주 마실까? 그래, 그거 좋다. 나도 기름진 거 말고 단출한 게 좋더라. 우린 가벼운 옷차림으로 동네 편의점에 갔어요. 딸의 말대로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됐지만 왠지 그날따라 남편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분 정도 걸어 도착한 편의점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고 냉장고 앞에는 김밥이 종류별로 있었어요. 어묵김밥 하나랑 참치 하나. 그리고 저기 생맥 한 캔, 아니 2캔. 이렇게 사면 얼마 나오려나? 계산해보니 9,000원도 안 됐어요. 이게 오늘 우리 어버이날 저녁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 식탁에 김밥을 펼치고 맥주를 따서 마셨어요. 그 순간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김밥에 웃을 줄 알았겠어. 그래도 오늘은 마음이 편하네. 괜히 자식들 기대 안 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해. 맞아, 괜히 뭐 줄까? 오나 안 오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맥주를 한 모금 마시는데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남편이 눈치챌까봐 괜히 김밥에 와사비 들어갔다고 핑계를 댔어요. 사실은 그냥 그랬어요. 김밥 하나에 마음이 편해지는 게 씁쓸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울컥했어요. TV에서는 아직도 어버이날 특집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유명 연예인이 부모님께 큰 TV를 선물했다며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꿨어요. 부럽기도 하고 비현실 같기도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저 김밥 하나, 맥주 한 캔으로 위안을 삼는 거죠. 밤 9시가 넘어가고 편지 사진이 도착했어요. 손주가 동그란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쓴 그림 편지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또 한 번 울컥했어요. 그래도 이게 어버이날이구나 싶었어요. 잘 챙기는 자식 하나면 돼. 그거면 됐지. 응, 우리 연주가 참 잘 컸어. 그날 밤은 김밥에 맥주 한 캔, 손주 편지 사진 하나로 채워졌어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스스로를 위한 하루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식에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덜 흔들리는 게 어버이날의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요즘 이상하게 자꾸 통증이 있네.
가끔은 찌릿해서 병원에 가봐야 하나 싶어.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언제부터 그랬어? 왜 말을 안 해? 가끔씩 허리 아팠잖아. 별거 아닌 줄 알았지. 말 나온 김에 내일 당장 병원 가. 며칠 전부터 남편의 허리가 계속 아프다고 했어요. 소파에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하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어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요추협착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한동안 누워 지내야 한다고 했고 외출도 병원 동행 없이는 어렵다고 했어요. 이제 큰일이네. 여보, 지금도 많이 아프지?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찌릿찌릿해. 약 먹으면 좀 낫긴 한데 올해는 못 버티겠어. 딸에게 연락했더니 말도 마치기 전에 답이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 이번 주엔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박서방도 시간 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 미안하다. 매번 니들한테만 의지해서. 뭘요, 가족이잖아요. 게다가 아빠가 저 어릴 때 병원 데리고 다닌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린 건 오랜만이었어요. 사위는 주말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왔고 남편을 조심스레 부축해 병원에 데려갔어요. 다행히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고 당분간 약을 먹으면서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 김밥 2줄이랑 따뜻한 국도 사왔어요. 이건 제가 끓였어요. 요즘같이 기운 없을 땐 이게 최고예요. 아이고, 따뜻하다. 딸 가진 복이야. 진짜 연주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그날 밤 딸은 저녁까지 먹고 갔고 설거지까지 하고 갔어요. 그 모습에 또 마음이 찡했어요. 무언가를 달라 하지 않고 그냥 먼저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석이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주말에 저희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데 애 데리고는 힘들어서요. 아빠 아직 누워있어.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상황이라. 아, 그래요? 지난주에는 연주가 주영이 맡겼다던데요. 그건 연주가 병수발도 들어주고 하니까 그랬던 거지. 연주가 아버지 병수발 들어주는 동안 내가 애 좀 잠깐 봐줬다. 그러면 이번엔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지금은 애를 봐줄 여건이 안 돼. 연주도 자기 집이 있는데 맨날 여기 와서 병수발 하라고 할 수는 없잖니. 이제는 엄마가 해야 해서 애 봐줄 여력이 안 되는구나. 그 말을 하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이게 미안함이 아니라 그냥 담담했어요. 거절하는 것도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더 이상 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부탁하면 안 들어주시고 아가씨네는 뭐든지 다 되나 봐요. 그건 연주가 병원 같이 가주고 밥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니까 그렇지. 그래도 너무 비교돼서 서운해요. 민서야, 사람은 다 자기가 한 만큼 돌아오는 거야. 누가 너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 연주는 말 안 해도 알아서 와서 병원도 데려가고 병수발도 다 하고 그러더라. 저한테 그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아가씨네는 딸이니까 그런 거죠. 자식이니까. 그래, 그렇게 말하면 나도 할 말이 없지.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튼 서운해하지 말란 소리야. 매번 이런 식이면 서로 피곤하니까 그만해라. 그 말이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한 단호한 말이었어요. 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오긴 오더라고요. 자식 구분이 아니었어요. 딸이라고 무조건 챙기고 아들이라고 멀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가 그걸로 마음이 가는 거였어요. 남편은 요즘도 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내요. 딸은 주말마다 들러 반찬을 놓고 가고 사위는 병원 스케줄까지 챙겨줘요. 아들은 그 뒤로 전화 한 통만 더 왔어요. 엄마, 아빠는 좀 어떠세요? 많이 누워있어. 너희는 바쁠 텐데 전화는 고마워. 그 한마디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기대를 접으면 그렇게 한 통의 전화도 고맙게 느껴지거든요.
남편은 허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었어요. 거동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오래 서 있기는 힘들었죠. 그 무렵 시골에 있는 밭 하나를 팔게 됐어요. 오래전 부모님이 남겨준 땅이었는데 그 땅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별 기대 없었는데 매매가가 5억 원이 넘게 나왔어요.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올 줄은 몰랐네. 그동안 묵혀뒀던 건데 잘 된 거지. 이젠 우리도 노후 준비 제대로 해야지. 그래, 병원비도 그렇고 이젠 자식들 말고 우리를 위해 써야지. 당신도 돈 부담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좋은 치료 있다고 하면 무조건 받아. 나이 들어서 더 고생 안 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알겠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기분이 이상했어요.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이 돈이 또 누구의 관심을 끌까 그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안은 며칠도 안 가서 현실이 됐어요.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무슨 일인지 말은 안 했지만 느낌이 왔어요. 평소엔 보기 힘든 며느리가 갑자기 먼저 찾아오겠다니 무슨 부탁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며느리는 혼자 왔어요. 손주는 데려오지도 않았고 차도 아들이 몰아다 줬다고 했어요. 무겁고 정돈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땅 판 얘기 들었어요. 저희도 그 얘기 듣고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응, 어떤 생각? 지석이도 크고 지금 집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 조금 보태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우리가 판 그 땅 돈 말하는 거야. 네, 다는 아니고요. 일부라도요. 그 돈, 너희 시아빠랑 나 노후 준비하려고 한 건데, 그래도 결국은 자식한테 가지 않나요? 미리 주시는 거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어버이날 대화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꽃 한 송이는 부담스럽다더니 5억짜리 땅값은 부담 없이 얘기하는 그 모습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 돈 우리가 쓰려고 한 거야. 병원비, 앞으로 생활비, 그리고 여행도 좀 다녀보자 했고. 근데 아가씨네한텐 준 거 아니에요? 그이가 그렇게 말하던데요. 연주한테도 안 줬어. 그 애는 바라지도 않아.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떤 기대도 희망도 동시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겠죠. 결국 다 안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언제 도착했는지 아들도 거실로 들어왔어요. 차로 데려다 줬다더니 안 오기 민망했는지 결국 온 모양이었어요. 응, 우리도 이제 우리한테 쓰려고. 자식들 줄 돈 아니야. 그래도 결국엔 상속으로 가지 않나요? 그럼 지금 미리 주시면. 너희는 참 이기적이다. 어버이날엔 전화 한 통도 귀찮다던 애들이 땅 판 소식엔 제일 먼저 오는구나.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마침 그런 거죠. 우리 얼굴 지난 어버이날에 떠올리기라도 했니? 그때는 왜 안 왔니? 그날은 바빴고 엄마 아빠가 안 모이셔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진심이었을 것 같니? 챙기기 싫어하길래 말 안 한 거지. 기대도 안 했고 이제 줄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다. 이젠 우리 돈으로 우리 입에 들어갈 것만 생각할 거야. 우리도 좀 편히 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돈이 왜 필요해? 너희 결혼할 때, 집 살 때 틈나면 크고 작은 목돈 줬잖아. 그 정도 해줬으면 말 다 한 거 아니니? 그 돈만 3억이 넘어. 지금 사는 집 팔아서 가격에 맞춰서 이사 가면 되겠네. 우리 노후 자금까지 너희들 줄 여력 안 된다.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말이 없었어요. 당황과 충격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지석이 용돈은 줄게. 근데 너희한테 돈 줄 일은 앞으로 없을 거야. 알겠습니다. 네, 그날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남편과 마주 앉아 말했어요. 이젠 됐지? 그래, 잘했어. 우리 마음대로 쓰자.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될 나이야. 그날부터였어요.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자식이 아닌 우리를 먼저 챙기기로 한 날이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아들 내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했어요. 전화 한 통,
안부 메시지 그런 것도 이제 기대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게 쉽지 않았어요.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혹시나 아들일까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광고 문자나 딸의 안부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 무관심은 어김없이 생일에도 이어졌어요. 제 생일이었어요. 딸은 케이크와 함께 꽃 한 다발을 들고 와 웃으며 안겼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오늘 하루는 꼭 엄마만을 위한 날이에요. 네가 와줘서 생일 같네. 그래, 우리 딸 최고야.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정말 한 통의 문자도 없었어요. 처음엔 혹시 잊었나 싶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게 됐어요. 정말로 마음을 내려놓으면 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생일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엄마, 아빠는 좀 괜찮으세요? 응, 잘 지내. 병원도 잘 다니고 있고 연주가 많이 도와줘서. 아, 다행이네요. 그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어쩌면 그 아이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뭔가 놓치고 있다는 걸. 그런데 그걸 바로잡을 용기나 의지가 없었겠죠. 며느리에게선 더 이상 어떤 연락도 없었어요. 이젠 정말로 남처럼 느껴졌어요. 요즘은 그냥 각자 사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부담 주고받지 않는 게 편하잖아요. 그 말을 예전에 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땐 서운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쓰게 됐어요. 자식이지만 마음이 닿지 않으면 그건 그냥 서류상 가족일 뿐이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연주랑 박서방 없었으면 정말 외로웠을 거야. 맞아, 그 애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전화 한 통 없던 아들보다 연주가 고맙지. 이젠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니 신기하게도 생활이 한결 단순해졌어요.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고 괜히 감정 낭비할 일도 없었어요. 정말 전화 한 통도 기대하지 않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딸이 와서 밥 한 끼 해주고 가면 그걸로 좋겠어요. 이제는 자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내 손을 잡아주느냐 그게 다였어요. 그날 밤 남편과 편의점에서 김밥을 또 사 먹었어요. 별거 아닌 하루였지만 마음만은 든든했어요. 아들은 이제 점점 더 연락이 뜸해졌고 며느리는 소식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 애들은 그렇게 살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셈이니까요. 그냥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로요.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고 또 5월이 되었어요. 어버이날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거짓말처럼 마음이 조용했어요. 작년 이맘때처럼 누가 뭘 줄까, 누가 안 오나 그런 기대조차 안 하게 되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어버이날 축하해요. 오늘은 꽃 안 보내요. 그냥 마음만 드릴게요. 그게 어디야. 너 전화 한 통이면 족하지. 다음 주에 시간 나면 같이 꽃 구경 가요. 이번 주는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못 챙겨드려요. 죄송해요. 꽃 구경 가면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전화를 끊고도 웃음이 남았어요. 그 짧은 안부가 하루 종일 기분을 지탱해줬어요. 이젠 카네이션도 안 필요하더라고요. 진심은 꼭 눈에 보여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남편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한참 보더니 말했어요. 오늘은 치킨이나 사올까? 어머, 무슨 바람이야? 작년에도 먹었잖아. 김밥 말고 오늘은 닭이다. 그래, 그거 좋지. 내가 시장 다녀올게. 시장 치킨 좋지. 조심해서 다녀와. 내가 테이블에 준비해두고 있을게. 시장에 가는 길, 편의점 앞에 놓인 카네이션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작은 꽃들이 줄지어 있었고 젊은 남학생 하나가 한 손에 카네이션을 들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을 보니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누구 엄마일까?
엄마는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이젠 정말 마음을 놓은 거였어요. 큰 치킨 한 마리랑 무, 맥주 2캔을 사서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TV를 켜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장 닭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오늘은 맥주도 차갑게 얼려왔지.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정말 맛있었어요.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딸의 영상 메시지를 다시 돌려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 나중에 저랑 같이 여행 가요. 손주들도 다 커서 이제 엄마도 엄마 시간 좀 가져야죠. 그 말을 듣고는 남편과 마주보며 웃었어요. 이젠 우리 시간으로 살아야겠다. 그게 인생이지. 너무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지. 이제 자식에게 기대 안 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 그래서 이 치킨도 더 맛있는가 봐. 이게 내 어버이날이야. 이게 제일 좋아. 그날 저녁은 참 평화로웠어요. TV에서는 여전히 어버이날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우린 그냥 웃으며 치킨을 뜯었어요. 전화 한 통도 안 온 아들은 생각나지 않았고, 서운한 감정조차 희미했어요. 그냥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과 이 치킨,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하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어요. 창밖엔 꽃집도 문을 닫고 있었고 골목은 조용했어요. 저녁 공기가 시원하게 불어왔고 오래간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때 남편이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이제는 자식들 생각 안 하니 속이 참 편하네. 맞아. 이젠 나도 내 기분 먼저 챙기려고. 잘했어.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거야. 그 말에 또 웃음이 났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치킨 먹고 맥주 1캔 다 마시고 드라마 한 편 보며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어버이날이었어요. 기대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하루.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자식에게 마음을 비운다는 건 내 삶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혹시 여기가 김도연 씨 건물 맞죠? 누구시죠? 무슨 용건으로 전화를 하셨는지요? 아, 저희는 유림건축사무소인데요. 김도연 씨가 이 건물 리모델링 맡기셨거든요. 무슨 리모델링이요? 여기 아직 공사 허가도 안 났는데요. 아, 그게요. 김도연 씨가 소유자라면서 설계 계약도 다 마친 상태인데. 아, 혹시 착오가 있을까요? 70대가 된 지금도 아직 은퇴란 단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루도 허투루 살아본 적이 없는데 막상 멈춰 서니까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적막하더라고요. 병원 5층 간병인 라운지에서 저는 조용히 유니폼을 벗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간병 보조로 일했거든요. 사람들 말로는 환자들 대소변 치우는 일 어떻게 하냐 하지만 그게 제겐 생계였고 제 유일한 삶이었어요. 이모, 정말 마지막 출근 맞아요? 나 아직도 안 믿겨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래 일한 게 나도 신기하거든. 민지는 저보다 30살이나 어렸지만 늘 저한테만은 반말 안 쓰고 이모라며 깍듯하게 대해줬어요. 간병인 일을 시작한 초창기, 제가 첫 교육을 맡았던 아이기도 했죠. 아드님은 뭐래요? 이제 푹 쉬시라고 하시죠? 그 말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휴, 걔는 말이야. 요양원 알아봤다고 하더라고. 지 친구 어머님 벌써 들어가셨대나 뭐래나. 엥? 이모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근데 요양원은 좀. 내가 늙긴 늙었나 봐. 애 입장에선 이제 그만 정리해도 되겠다 싶은가 보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참 씁쓸했어요. 제 아들 도연이는 38살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했고 지금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결혼도 했고 애도 둘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같이 산 세월보다 멀어진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박스 2개.
그 위에 손글씨로 적힌 쪽지가 보였어요. 엄마, 바빠서 이번 주는 못 봬요. 식사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며느리 연희 글씨체였죠. 참, 옛날엔 저런 메모 하나에도 고맙다 느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부엌에 들어가 반찬통을 열어봤어요. 표고버섯 볶음, 어묵, 오이무침 등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정갈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참 요즘 애들은 정이 없어요. 반찬도 정성은 있는데 온기가 없어요. 누가 차려주는 밥상인데 왜 이렇게 맛이 안 나는지. 그래도 허기진 배를 달래며 한 숟갈 떠넣었죠. 그때 마침 핸드폰 진동이 울렸어요. 엄마 밥 드셨어요? 저 지금 야근 끝나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응, 네가 해준 반찬 먹고 있었어. 맛있더라. 연희가 한 거예요. 다행이네요. 엄마, 근데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응, 뭐 있니? 연희가 엄마랑 잠깐 같이 가보자고 해서요. 괜찮은 데가 있다더라고요. 어딜? 요양원이요. 엄마 너무 고생 많으셨으니까 이제 좀 편히 지내셔야죠. 순간 젓가락이 멈췄어요. 요양원이라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니, 갑자기 아니고 요즘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위에도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나 아직 걸어 다니고 밥도 잘 먹는다. 근데 엄마도 나중엔 더 힘들어지실 거 아니에요. 준비는 해둬야죠. 그 말을 듣는데 꼭 엄마, 이젠 좀 알아서 정리하시죠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사실 이 집도 제가 산 거예요. 간병인 월급 하루 일당 7만 원짜리 받아가며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예요. 근데 도연인 그걸 몰라요. 자긴 집이 대출로 생긴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죠. 어머님, 요즘은 부모님들 요양원 가시는 게 효도래요. 요즘 세대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말 들으면서 참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싶었죠. 옛날이었으면 저런 소리 했다고 집안에서 내쫓기거나 고개도 못 들게 시어머니께 호되게 혼났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겠거니 제가 이해하면서 살아가야겠거니 생각했어요. 퇴직식 날 아침 간병인실에선 꽃다발 하나 준비해줬고 병동 간호사장님은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명순 선생님,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못 버티셨을 거예요. 고맙다며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참 이상하게 이런 걸 왜 이제야 받게 됐을까 생각했어요. 30년이란 시간이 케이크 한 조각으로 마무리되는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무도 없는 집이 조용히 저를 맞이했어요. 반가운 인사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히려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리 알아봤어요. 너무 괜찮은 곳이에요. 한 번만 가보자고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도연드림.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속옷, 몇 벌의 옷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하나. 그 수첩엔 제가 돌봤던 환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중 한 이름에 유독 손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선옥 강남 한빛병원 2014년 입원, 2016년 퇴원. 그 사람 내 인생을 바꿔놓을 인연이었어요. 그땐 몰랐지만요. 사람이 아무리 늙어도 버려질 준비는 되지 않거든요. 그게 그날 밤 제 마지막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아들 집에 발을 끊었어요. 손주들이 보고 싶지 않았냐고요. 글쎄요, 보고 싶은 감정도 무뎌지더라고요. 그 애들도 저랑 눈 마주치는 걸 부담스러워했거든요. 할머니, 집 냄새나? 할머니, 왜 매일 같은 옷 입어요? 이런 말을 아이들 입에서 들었을 땐 진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 말이 어디서 배운 건지 굳이 말 안 해도 다 느껴지잖아요. 며느리 연희는 그 뒤로도 종종 톡을 보냈어요. 내용은 늘 똑같았죠. 어머님, 이번에 요양원 프로그램이 바뀌었대요. 외부 산책도 있고요. 거기엔 또래 어르신들도 많대요.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전 한 번도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톡도 뚝 끊기더라고요. 며칠 후였어요. 도연이가 집에 불쑥 찾아왔더라고요. 기척도 없이 초인종도 안 누르고 열쇠로 문 따고 들어왔어요. 엄마, 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왔으면 앉아. 뭐 이런 날은 연락도 없이 와. 요새는 엄마랑 제대로 대화도 못했잖아요. 다들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걱정받는 노인이 된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말 좀 들어줘요. 그렇게 앉더니 갑자기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아파트 감정가예요. 요새 매매가가 꽤 떨어졌더라고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인데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그러니까 엄마가 그 집 정리하시면 우리 쪽으로도 좀 숨통이 트이거든요.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빠듯해요. 그 집 내가 산 집이야. 알죠? 근데 그건 엄마가 살아계실 때만 그렇잖아요. 어차피 나중엔 제거되는 건데.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지금 내 앞에서 할 소리냐? 내가 아직 죽지도 않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꼭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겠어. 그렇게 들리면 미안해요. 근데 엄마도 이젠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혼자서 이런 큰 집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바라봤어요. 그러다 아예 터놓고 묻고 싶더라고요. 너 혹시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단 생각 해본 적 있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세요? 그런 말이 그냥 나왔겠니? 요양원 얘기부터 이 집 팔자는 얘기까지. 이게 지금 부모한테 할 말이야? 엄마가 그렇게 안 듣고 버티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 말 안 하면 엄마는 죽을 때까지 집에 틀어박혀 계시잖아요.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얘는 지금 부모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피곤해지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소용없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전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간병일 하면서 적어뒀던 환자 리스트, 연락처, 상태 기록들 그중 유난히 빛바랜 이름 하나가 보였어요. 이선옥 강남 한빛병원 2014년 6월, 2016년 2월. 그분은 참 조용하셨던 분이에요. 말수도 없었고 식사도 천천히 드셨고 가끔 제가 붙잡고 수다 떨어도 가만히 웃기만 하셨죠. 하루는 식사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명순 씨는 사람이 따뜻하구려. 그게 다였어요. 그 뒤로도 꾸준히 병간호를 했고 그분 아드님이 가끔 과일이며 간식 들고 병문안 오시곤 했죠. 조용하고 진중한 분이었는데 퇴원하는 날 편지 한 통을 제게 건네셨어요. 혹시라도 저희 집 쪽에서 연락이 가면 놀라지 말고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니까요. 그땐 그냥 마음의 인사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그 편지를 다시 읽어보는데 문장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될 일이겠지만 그 이후엔 제 뜻이 닿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번뜩였어요. 혹시 그때 그 편지 그냥 말뿐인 게 아니었던 건 아닐까? 며칠 뒤 전 조심스럽게 한빛병원으로 향했어요. 간병 끝나고도 병원 근처는 근 2년을 넘게 안 갔거든요. 괜히 다시 환자복 냄새 맡을까봐, 병동 냄새가 퍼질까봐. 근데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5층 간호사 스테이션 옆 옛날 간병인들이 모이던 탕비실 자리에 새 간호과장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 혹시 이선옥 어르신 보호자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간병했던 사람인데. 이선옥 씨요. 저희 기록상 2016년에 퇴원하신 분 맞으시죠? 보호자분 성함이 성우 씨 맞으세요? 그 이름 분명 맞았어요. 그날 병문안 왔던 그분. 맞아요.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환자 퇴원한 지 오래돼서 개인정보라 직접 알려드리긴 어렵고 대신 메모 남기실래요? 전달은 해드릴 수 있어요. 전 그날 밤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글씨가 떨려서 몇 번이고 찍고 다시 썼죠. 성우 씨 기억하시나요? 어머님을 2년 동안 간병했던 명순입니다. 그때 주신 편지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 편지에 담긴 뜻이 아직 유효하다면 제게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돈 때문도 도움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제 삶에서 한 줄기 희망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편지를 병원 간호과장님께 다시 전했고요.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연희는 또 톡을 보냈더라고요. 어머님, 이번 주 요양원 같이 가실 수 있죠? 입소는 아니고 그냥 투어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전 그 톡을 읽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욱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 낡은 침대 위에서 잠자리에 누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남 챙기고 살았는데 이제 내 삶을 나한테 한번 맡겨봐도 되지 않을까. 사람이란 게요. 진짜로 없어지기 전까진 존재감을 모르더라고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젠 집안에서도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을 하면 짐이 되고 숨 쉬는 것도 불편한 눈치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전 진짜 고민했어요. 그냥 훌쩍 사라져 볼까 싶더라고요. 혼자 산 지 오래라 짐도 별로 없었어요. 서랍 안에 쌓아둔 수건 몇 장, 30년 전에 산 목욕 가운, 그리고 그 편지 한 장. 성우 씨 연락이 언제 올진 몰랐지만 마음 한켠엔 혹시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새벽 5시 동네 슈퍼 앞에 조용히 택시를 불렀어요. 운전기사분이 차창 너머로 물었죠. 어디까지 가세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강원도 태백이요. 그곳엔 예전에 잠깐 간병 갔던 요양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도심과 떨어져 있고 전화도 잘 안 터지던 곳이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2시간쯤 달렸을까. 창밖으로는 산과 안개만 보였어요. 전 기사분께 그 근처 정류장에서 내려달라고 했고 그렇게 조용히 서울을 떠났어요. 그 사이 도연은요. 제가 사라진 줄도 몰랐어요. 정확히 말하면 불편한 존재가 치워졌다고 생각했겠죠. 사흘쯤 지나서야 연락이 왔더라고요. 처음엔 연희 톡이었어요. 어머님, 통화가 안 되셔서요. 혹시 여행 중이신가요? 그 톡을 읽고도 아무 반응 안 했어요. 그러자 며칠 뒤 도연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어디세요? 왜 연락 안 받으세요? 혼자 좀 쉬고 싶어서 나왔어. 아니, 어디 계시냐고요? 사고라도 나신 줄 알았잖아요. 사고 안 났고 밥도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 마. 엄마가 걱정 말란다고 안 걱정돼요.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요. 그때 딱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어요. 나 걱정했던 적 있었니? 언제?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죠. 그 다음 날 집에선 난리가 났더라고요. 도연이 결국 경찰에 치매 가능성 있는 실종으로 신고를 넣었대요. 동네 지구대에서 직원이 찾아오고 관리실에선 CCTV까지 열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모든 과정을 들으면서 전 웃음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실감이 났나 보죠. 물론 그 실종이 불편 때문이었다는 건 절대 말 못하겠지만요.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제가 간 건 입소가 아니라 봉사 겸 자원거주 형식이었거든요. 예전에 간병인으로 연결해줬던 원장님이 그때 명순 씨 아니었으면 우리 어머니 못 버텼다고 하시더라고요. 방 하나 내주겠다며 거처와 식사를 해결해 주셨어요. 전 대가 없는 곳이 세상에 있단 걸 그제서야 알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전화 한 통이 왔거든요. 번호는 처음 보는 지역 번호였고 수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잊을 수 없는 톤이었어요. 혹시 명순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 이선옥 여사님 아들입니다. 예전에 어머니 간병해 주셨던.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가 병원 통해서 전달받은 편지를 읽었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연락을 못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유언으로 남기신 문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선생님, 그 유언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전 다시 짐을 쌌어요. 이번엔 도망이 아니라 마주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도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식탁 위에 손편지 하나만 올려놨어요. 아들아, 걱정 말아라. 엄마는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있다.
이젠 네 인생도 내 인생도 따로 챙기자. 그 편지 밑엔 아파트 열쇠도 함께 올려뒀어요. 그 애가 집이 필요하다면 이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 열쇠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진 그땐 나도 몰랐죠. 그날로 전 서울로 올라왔고 강남의 한 작은 카페에서 성우 씨를 다시 만났어요. 회색 양복의 단정한 인상이었고 그의 눈엔 따뜻한 결이 남아 있었어요. 선생님,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가 받은 따뜻함은 언젠가 갚아야 한다. 그게 돈이든 마음이든. 그분 마지막까지 참 조용하셨죠. 그래서 이 문서 드릴게요. 그가 꺼낸 봉투엔 등기부등본 한 장과 유언 공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본인 이선옥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 서울 동작구 땡땡동 소재 상가 건물의 소유권 전부를 간병인 명순에게 양도함을 유언으로 남긴다. 그 순간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몸이 굳은 채로 눈앞에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물론 원하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 어머니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말에 전 처음으로 눈물을 쏟았어요. 사람 인생이란 게 어느 날엔 짐짝 취급받고 어느 날엔 건물주가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식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저 짐짝 취급당하는 인생을 이렇게 보상받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삶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게 참 오래 걸렸죠. 성우 씨를 다시 만난 건 제가 서울 올라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만남 장소는 압구정의 한 공증사무소였는데 그곳엔 작은 회의실도 딸려 있더라고요. 잠시 후에 법무사님 오실 거예요. 유언장 열람을 위해선 공식 입회가 필요하거든요. 라고 성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앉으면서도 아직도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20년 넘게 사람 대소변 받으며 살았던 제가 지금 공증인 앞에서 상속 얘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잠시 후 중년 여성 법무사가 들어왔고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상속인 이선옥은 본인의 사망 이후 아래 명시된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간병인 명순에게 이전할 것을 명함이라고 읽어 내려가더라고요. 문장 하나하나가 제 귀에 안 꽂히고 그냥 붕 떠 있는 기분이었어요. 성우 씨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선생님, 어머니께서 간병 받는 동안 선생님 덕분에 삶의 마지막을 사람답게 마무리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결정을 하셨던 거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그냥 한순간에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고맙다는 말조차 목구멍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성우 씨는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명순 선생님께 드리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꼭 선생님 이름으로 등기해 주세요. 어머니께선 그분이 스스로 가진 재산이 생겨야 평생의 수고가 보상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괜히 울컥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날 이후로 전 삶을 보는 눈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걱정도 생겼어요. 이 사실이 도연이 귀에 들어가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었거든요. 며칠 뒤였어요. 도연한테서 톡이 또 오더라고요. 엄마, 이제는 제발 연락 좀 받아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래요. 진심이란 단어가 어쩌면 그리도 낯설고도 무게 없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 그날은 연락을 받았어요. 왜? 무슨 일인데? 엄마 지금 어디예요? 저희 집에 들러야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지금은 바빠. 나중에 보자. 아니, 잠깐이면 돼요. 부탁이에요. 그렇게 도연과 마주 앉은 건 그 다음날 병원 근처 커피숍이었어요. 도연은 의외로 정중한 말투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요즘 좀 예민했던 거 인정해요. 근데 엄마도 내 입장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입장은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두 아이 키우고 집 대출 갚고 직장도 불안정하잖아요. 그 와중에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내가 짐처럼 보였던 거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매정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지. 넌 매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사람이지. 부모를 효율로 판단하는 거 보면 말이야.
도연은 제 말에 얼굴이 굳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혹시 어딘가에서 돈 받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었어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대놓고 하니? 아니, 누가 그랬다더라고요. 엄마 예전에 간병하셨던 분 아들한테 뭐 상속받았다는 얘기를. 그 순간 제 속이 싸늘해졌어요. 벌써 소문이 돈다고.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만 말해줘요. 그래, 맞아. 건물 하나 받았어. 유원장이랑 등기까지 다 내 이름으로 된 거야. 도연은 잠깐 멍한 얼굴로 앉아 있다가 말을 잇더라고요. 건물 하나요? 응, 너네가 팔려고 했던 그 아파트보다 훨씬 작고 오래된 상가 건물이야. 근데 그게 나한테는 금덩어리처럼 느껴지더라. 엄마 그럼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나한텐 가족인데. 그때 제가 정말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어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좀 대해보지 그랬니? 요양원 가라고 할 땐 언제고. 도연은 그 말에 머쓱한 표정으로 커피만 홀짝이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렇게 쓸쓸하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제 집 현관에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 안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나 아직 엄마가 무섭고 어색해요. 근데 이 편지는 진심이에요. 엄마가 받은 그 건물 정말 축하드려요. 엄마 인생에도 드디어 햇살이 비치네요. 편지 말투가 좀 딱딱했지만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조금은 철이 들었나 싶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가족은 당연히 내 편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단 걸 저는 이 나이 돼서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전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오래된 커피숍에 앉아 있었어요. 그 건물 안에 앉아 있으니 참 묘하더라고요. 예전엔 남의 병실에서 뒷정리하던 사람이 이제는 건물주가 돼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그 순간 전화 한 통이 또 울리더라고요. 선생님, 저 법무사 김정은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추가로 확인하실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엔 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을 때요.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실수였다고 취소하겠다는 건가,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선옥 여사님의 유언 관련해 따로 지정된 후속 문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보통 이런 건 가족한테 남기시던데요. 선생님께 직접 남기신 건 좀 이례적인 경우예요. 전 조심스럽게 그 문서를 펼쳐봤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본상가 건물 1층 상가 공간은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무료 의료 및 돌봄 상담 공간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걸 보는 순간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아, 이분은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주셨구나 싶은 마음에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법무사님이 말끝에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에요. 하지만 여사님의 유언 진심이 느껴져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전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매일 상가 1층을 서성이며 고민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공간이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던 중이었어요. 도연이가 갑자기 상가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날따라 얼굴이 잔뜩 상기돼 있었고 입고 온 양복도 평소보다 비싸 보이더라고요. 엄마, 이 건물 대출 잡고 리모델링하면 엄청나게 오르겠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넌 언제부터 부동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니? 엄마가 가진 거면 나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전 한숨이 나왔어요. 내가 언제 이걸 너랑 같이 가진다고 했니? 아니 엄마, 부모 자식 간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제게 내려올 건데 미리 생각해보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거야. 살아있는 엄마한테 미래 상속자처럼 말하지 마. 그 순간 도연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엄마, 그럼 솔직히 말해요. 이 건물 진짜 엄마가 직접 받은 거 맞아요? 그걸 왜 묻니? 유언장에 등기부에 다 나와 있는데. 내 말은 혹시 엄마가 뭘 착각하신 게 아닐까 해서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사기 많이 당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도현아, 지금 네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사기? 치매? 아니, 제 말은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는 뜻이었어요.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 전 그날 도연을 조용히 내보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애가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전 며느리 연희에게서 또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머님, 혹시 건물명에 저희 이름으로도 잠깐 옮겨둘 수 있을까요? 세금 이슈 때문에요. 톡창을 열자마자 덮었어요. 이 집안에선 이제 나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참고 넘긴 말과 행동들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이제 손자 교육엔 관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절에는 오시지 마세요. 저희끼리만 조용히 보내고 싶어요. 청소는 오시기 전에 저희가 다 했거든요. 괜히 힘드실 텐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았던 제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전 성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정했어요. 1층 공간 어머님 말씀대로 꾸며보려고요. 정말요? 잘하셨어요. 어머니가 들으시면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절대 언론이나 SNS 같은 데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하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뜻 그대로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공간의 이름은 다솜 쉼터였어요. 의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 코너도 만들고 간병인들이 쉴 수 있는 작은 방도 따로 준비했죠. 그리고 얼마 후였어요. 상가 앞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절 바라보고 서 있더라고요. 도연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예전과 다르게 빈손이었고 고개도 숙여 있었어요. 엄마, 저 그냥 잠깐 들어가도 돼요? 여기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 네가 굳이 허락받을 필요는 없지. 그동안 제가 너무 큰 실수 많이 했죠.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이 나와? 뭔가 잘못된 게 있니? 아니요, 그냥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아. 넌 이기적이었어. 근데 내가 그걸 모를 만큼 바보는 아니었어. 그날 도연은 한참을 제 앞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어요. 사과인지 확인인지 아니면 포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전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제 삶은 제 것이니까요. 다솜 쉼터가 문을 연 지 한 달째 되던 날,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혹시 예전에 강북에서 간병인 하셨던 명순 씨 아니세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할머니를 봤더니 그분은 예전에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환자 보호자셨어요. 그때 어머니 곁 지켜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느꼈어요. 내가 걸어온 길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하고요. 도연이가 다시 연락 온 건 다솜 쉼터 개소식 일주일쯤 지난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톡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 우편이 오더라고요. 처음엔 잘못 온 줄 알았죠. 근데 봉투를 열어보니 거긴 명백히 피상대인 김명순이라고 적혀 있었고 내용은 이랬어요. 상속재산의 부당한 분할 및 사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명자료 요청건. 한마디로 그 건물 원래 자기 목 아니냐는 식으로 따지겠다는 거였어요. 속이 뒤집힌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내 아들이 내게 소장을 보내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그날 저녁 도연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니? 소장이라니? 엄마, 나도 진심으로 고민 끝에 보낸 거예요. 법적으로 따져보자는 건 아니고 엄마가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하셔서. 일방적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받은 건물을 내 뜻대로 쓰겠다는 게 일방적이니? 엄마가 예전부터 그러셨잖아요. 결국은 다 내줄 거라고, 나중에 네 몫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다고 당연히 가져야 한다 생각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미리 얘기라도 해주셨어야죠. 어머니가 그런 분 아니셨잖아요. 그때 저도 참다 폭발해버렸어요. 맞아, 그런 사람 아니었지. 맨날 참기만 하고 양보만 했으니까. 근데 도현아, 엄마도 사람이야. 감정도 있고 상처도 받아. 그래서 나랑 등 돌린 거예요? 그냥 다남 주고 나는 버리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거지. 엄마가 언제 너한테 등을 돌렸니?
먼저 돌아선 건 너였잖아. 그 말이 끝나고도 도연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청소부 시절 친하게 지냈던 아이 있잖아요. 지금은 다솜쉼터에서 접수 도와주는 친구요. 어머님, 방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 왔어요. 도연 씨 쪽에서 상속무효 소송 준비 중이라고요. 그걸 왜 여기로 연락했대? 쉼터가 어머님 명이니까요. 아마도 압류 같은 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피가 싸늘해지더라고요. 아니, 대체 이 애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전 성우 씨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저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의지하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선생님. 지금껏 혼자 견디신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번엔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성우 씨가 직접 모 변호사를 데리고 다솜쉼터로 찾아왔어요. 그분은 예전에 이선옥 여사님 유언 공증을 맡았던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법적으로 그 건물은 김명수님 단독 소유입니다. 유언장은 공증 처리되어 있고 상속세까지 완료된 상태니까요. 아드님이 소송을 건다 해도 승산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피곤해지실 수는 있겠죠. 그 말 듣고도 속이 편해지질 않았어요.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거든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운 현실이 제일 참담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도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네가 어떤 결정을 해도 엄마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 공간은 내 인생 마지막 자존심이자 평생의 보상이다. 네가 그걸 부숴야 마음이 편해진다면 마음대로 해라. 그 문자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대신 다음 날 아파트 앞에 도연이 나타났어요. 비도 안 오는 날 검은 우산 하나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얼굴은 부쩍 수척해졌고 눈 밑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냥 이야기 좀 해요. 마지막이에요. 그래, 들어는 볼게. 둘이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는데 도연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던 이유 나도 알아요. 근데 그땐 진짜 숨이 턱턱 막혔거든요. 애들 학원비, 대출이자 연희랑의 갈등이 엄마가 자꾸 부담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날 치워버리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엄마, 나도 두려웠어요. 엄마가 진짜 내 인생에서 멀어지는 게. 그럼 왜 그랬니? 왜 끝까지 소장까지 보내가며 사람을 짓밟았니? 잘못했어요. 엄마가 날 외면하는 게 처음이었고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저는 쉽사리 용서가 되질 않았어요. 마음 한켠에선 그래도 아들인데 싶기도 했지만 그건 또다시 상처받을 핑계일 뿐이었거든요. 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도현아, 엄마는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이젠 엄마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전 돌아섰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 딱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람이 간사하다는 말, 요즘처럼 실감나는 적이 없었어요. 도연이랑 마지막으로 말 섞고 돌아서고 나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며칠 뒤였어요. 다솜쉼터 상담실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혹시 여기가 김도연 씨 건물 맞죠? 민지가 당황해서 전화를 제게 넘겼고 전 천천히 받아서 물었어요. 누구시죠? 무슨 용건으로 전화를 하셨는지요? 아, 저희는 유림건축사무소인데요. 김도연 씨가 이 건물 리모델링 맡기셨거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리모델링이요? 여기 아직 공사 허가도 안 났는데요. 아, 그게요. 김도연 씨가 소유자라면서 설계 계약도 다 마친 상태인데. 아, 혹시 차구가? 그 통화 끊자마자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전 바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돌렸죠. 건물명에 변동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제 이름이었고 압류나 질권도 없었거든요. 그럼 이 자식 사칭한 거네 싶었죠. 그리고 그날 밤 민지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이모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칠 전에 도연 씨가 몰래 여기 들렀었어요. 뭐, 언제? 이모님 안 계실 때였는데
자긴 건물 공동명의자라고 하면서 내부 사진도 찍고 갔어요. 그게 사실이야? 나 몰래 여기 와서 그런 짓을 하고 갔단 말이지? 증거 있을까? 그럼요. 제가 다 기분이 나빠서 사진이랑 동영상까지 찍어놨는걸요. 지금 메시지로 전달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고야 말고 정말 고마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사진 찍은 거 자체보다 그 얼굴로 그걸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게 더 소름 끼치더라고요. 전 다음 날 바로 성우 씨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말했죠. 혹시 이 정도면 명예훼손이나 사기 시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 가능하죠. 본인 명의가 아님에도 사칭해서 제3자와 계약한 건 명백한 위조 의심이고요. 좋아요. 이젠 더 이상 안 봐줄 거예요. 내가 참아온 세월이 얼만데요. 아참, 그리고 여기 증거도 다 있어요.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으니 법적 조치 취해주세요. 며칠 후 전 도연을 만나자고 불렀어요. 장소는 쉼터 옆에 있는 찻집이었고 민지도 함께 있었어요. 전 대뜸 묻고 싶었어요. 넌 대체 언제부터 이걸 그렇게 탐냈니? 엄마가 받은 건물인데 왜 네가 주인 행세를 하니? 근데 그런 말보다 먼저 나온 건 차가운 한마디였어요. 건축사무소 계약한 거 무효야. 너 지금 4명의 도용해서 사문서 위조 시도한 거 알고 있어. 도연이 순간 눈을 피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 건물요. 엄마가 저보고 당신한테 양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문서화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말에 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너에게 양도한다고? 그런 말 언제 어디서 했니? 녹음이라도 해와봐. 정확히 말하면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엔 네거 되겠지 그 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민지가 조용히 끼어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 말 저도 들었습니다. 그건 소유권 이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 간의 정서적 표현이었잖아요. 민지 씨가 왜 거기서 나옵니까? 이건 엄연한 가족 문제인데요. 맞아, 가족 문제지. 그래서 난 너한텐 가족으로서 마지막 기회를 줬던 거야. 그걸 네가 법으로 밀어붙이고 이젠 사칭까지 하고 있어. 엄마, 나는 그냥 우리가 다시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 돌릴 수 있다는 게 소름이더라고요. 전 바로 변호사 통해 내용 증명 발송했고 도연이 계약한 건축사무소에도 소명서 보냈어요. 한마디로 그 사람 내 아들 맞지만 건물엔 법적 권한 일도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날 이후 도연은 연락을 끊었고 민지도 제게 조심스레 말하더라고요. 이모님, 아드님한테 미련은 없으세요? 그런 감정은 이제 아예 사라졌어. 그건 미련이 아니라 죄책감이었거든. 근데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겠더라고. 며칠 후 건축사무소에서 사과 연락이 왔어요. 김도연 씨와 계약은 파기 처리했고 추후 유사한 요청이 있어도 대응하겠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제야 진짜로 끝났구나. 그날 밤 쉼터에서 혼자 차를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받은 이 공간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였구나. 이 공간은 재산이 아니라 그동안 아무도 몰라줬던 내 존재 증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쉼터 상담실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혹시 여기 김명순 선생님 계세요? 그분은 예전에 간병했던 환자의 며느리였어요. 선생님,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자주 선생님 얘기하셨어요. 그분만큼 따뜻한 사람은 없었어라고. 그 말에 또 울컥했어요. 그날 전 알았어요. 내가 잃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았다는 거려. 다솜 쉼터는 조용한 동네 상가 1층에 자리 잡은 공간이었어요. 간판도 그냥 하얀 바탕에 손글씨체로 쓰인 다솜 쉼터 무료 돌봄 상담소. 이 네 글자가 전부였죠. 처음엔 주민들도 그저 그런 상담소겠거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소문이 퍼지더라고요. 거기 있잖아. 상담해주는 할머님 있지. 원래 간병인이셨다는데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시더라고. 위암 말기 환자 며느리도 거기 갔다가 울면서 나왔다더라.
지적장애 아이 돌보는 엄마가 말도 없이 앉았다가 그냥 안겨서 엉엉 울었대. 그렇게 하루하루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쉼터로 웬 중년 남성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기자였어요. 혹시 김명순 선생님 맞으시죠? 제가 지역사회 기획기사 쓰고 있는데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전 처음엔 좀 경계했어요. 괜히 알려졌다가 또 도연 귀에 들어갈까 싶었거든요. 저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예전에 간병하시던 분이 남긴 삼각건물, 그걸 이렇게 쓰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저희가 취재한 비슷한 사례들하고 결이 달라서요. 그 말이 조금 낯간지럽긴 했지만 속으론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랬어요. 명순 씨가 내 인생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셨다고. 그 말이 그냥 제겐 평생의 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기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메모를 하더라고요. 며칠 뒤였어요. 땡땡신문이라는 지역 일간지의 간병인의 반전 인생 다솜쉼터 김명순 선생을 만나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사진엔 제가 민지랑 상담소 정리하고 있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기사 나가고 며칠 뒤 쉼터에 꽃다발이 하나 배달됐어요. 보낸 사람은 무기명, 카드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건물요, 그분이 제게 평생의 고마움이라며 주고 가셨어요. 지금 그 말이 세상에 드러난 것 같아 기쁩니다. 전 그 카드 문구를 여러 번 읽었어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어르신의 뜻을 이해하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냥 고마웠어요. 근데요, 인생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더라고요. 기사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한 여자가 쉼터에 찾아왔어요. 여기가 김도연 씨 어머니 김명순 선생님 사무실 맞을까요? 네, 그런데요. 자리에서 일어서 문을 바라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잘 찾아왔네. 어머니 저예요. 전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연희는 제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많이 힘들어요. 어머님, 그 사람 요즘 정신이 많이 불안정해요. 병원에도 갔다 왔고요. 그래?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해요. 도연 씨가 방에서 홀로 중얼거리거나 갑자기 울거나 그런 날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 번만 그 사람 만나 주실 수 없을까요? 제발요, 어머님 아니면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긴 했어요. 근데 곧바로 딱 잘라 말했어요. 지금은 아니다. 니들이 나한테 한 행동 잊었니? 내가 어떻게 뭘 더 해야 해? 난 아직도 그 애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거든. 네, 알겠습니다. 기대한 제가 잘못이죠. 그냥 제 남편 언젠간 스스로 깨닫길 바랄 뿐이에요. 그렇게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도연이 어릴 때 유치원에서 받아온 낙서 그림이 생각났어요. 엄마랑 도연이랑 손잡고 공원 가요. 글씨도 삐뚤빼뚤했는데 그 그림 그때는 세상 전부를 가진 것 같았거든요. 근데도 전 다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사람 마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뒤 민지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도연 씨 SNS 계정 봤는데요. 쉼터 기사 캡처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 건물은 제 어머니가 받은 게 아니라 제게 오는 걸 가로챈 거다 그렇게 써놨던데요. 그 얘기를 듣고 전 입꼬리만 올리고 말았어요. 그래, 마음대로 말하게도 사람들 눈은 결국 진심을 알아보게 돼 있거든. 그날 저녁 쉼터 마감 정리하다가 민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간병인으로 연결해줬던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명순 씨 아니었으면 우리 어머니 못 버텼다고. 그 말을 듣는데 뭔가 가슴 깊이 따뜻한 게 울컥 올라왔어요. 이젠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이 공간이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겐 의미였다는 거 그걸 확인했으니까요. 다솜쉼터가 문을 연 지 어느덧 1년이 됐더라고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기자들도 찾아오고 주민센터에선 표창도 주고 청년 간병인들이 연수 받으러 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상하게 전 그 어떤 순간보다 조용히 차 끓여 마시던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어요. 쉼터 문 닫고 민지랑 의자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민지가 가보겠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제가 먼저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거기 도연이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부스스했고 손엔 작은 봉투 하나 들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전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들어와 상담소 한쪽 의자에 앉았고 저도 그 맞은편에 마주 앉았어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정말 몇 분 동안 아무 소리도 없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도연이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나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제 눈이 시큰해졌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왔니? 엄마가 왜 그 건물에 집착하셨는지, 왜 그 공간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그게 다야? 아니요, 엄마, 저 요즘 상담 받기 시작했어요. 불안장애랑 분노조절 진단 나왔거든요. 처음엔 저도 인정하기 싫었는데 아이 얼굴 보면서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전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뭔가 안쓰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아이가 망가지는 걸 정면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게 저였으니까요. 그때 엄마가 저한테 문자 보냈잖아요. 내가 받은 건물은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 말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때는 너한테 실망이라는 감정조차 없었어. 그저 허탈했지. 알아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엄마 마음을 밟았는지, 그리고 그걸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온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법원에 제출한 취하서예요. 소송도 건물 관련 이의제기도 다 철회했어요. 그걸 꼭 들고 왔어야 했니? 아니요. 근데 이젠 엄마 앞에서 뭔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 진심이에요. 그거 말이죠. 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래, 네가 이렇게 오는데도 시간이 걸렸듯이 엄마가 널 다시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해. 이해하지? 네, 기다릴게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시고 여기 잘 계신 것만 봐도 좋아요. 그날 도연은 차 한 잔만 마시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문 앞에서 신발 신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민지 씨한테 꼭 전해주세요. 그동안 제 고집 때문에 힘들게 해서 죄송했다고. 전 그 말을 꼭 민지한테 전해줬고 민지는 고개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된 거죠. 어머님,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요. 며칠 뒤였어요. 공항으로 봉사 나가는 길에 우연히 도연 가족을 마주쳤어요. 연희는 제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손주 녀석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할머니, 나 이제 아빠랑 같이 병원도 다녀요. 그 말에 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세상에 완벽한 관계란 없더라고요. 누구든 갈등은 겪고 오해도 생기고 상처도 주고받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그대로 두지 않는 용기였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쉼터 일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가장 멀어진 사람이 다시 돌아오려면 누군가는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쉼터 창가의 햇살이 참 따뜻하게 내리쬐더라고요. 전 조용히 차 한 잔을 내리며 생각했어요. 아, 이젠 정말 괜찮구나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해진 경험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